진성그룹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냉철한 카리스마로 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눈앞의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고 잘 다듬어진 미간에는 희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의 뒤편 회의실 구석에는 한유라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검은색 정장,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그저 CEO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즉각 반응하기 위해 대기하는 유능한 기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는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는 지난 분기의 실적과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막힘없이 보고했다. 숫자와 데이터가 그의 입에서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이사회 임원들은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는 통찰력과 장악력은 압도적이었다. 보고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반대편에 앉아있던 최민준 이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강지훈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언제나 그랬듯 교묘한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대표님의 뛰어난 경영 능력에는 모두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진성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대표님의 덕분이지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경영자의 개인적인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 이사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최 이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오래되고 비열한 공격 방식이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그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최 이사가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다. 최 이사는 짐짓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최근 시장에 대표님의 사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소문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모습은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리더가 안정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경영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니까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결혼 압박과 동시에 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투자자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강지훈을 지지하던 임원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은 차갑게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그 순간에도 한유라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지훈의 굳게 담은 입술과 최 이사의 위선적인 얼굴, 그리고 동요하는 투자자들의 표정을 차례로 훑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전략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다. 회의실의 압박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모두가 강지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만약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최 이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허공을 헤매다가 회의실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율에게 닿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무모하고 비논리적이며 뒷감당이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최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이사님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생활은 이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지훈은 천천히 팔을 들어 한유라가 서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시선에도 한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다. 사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비밀로 해왔습니다만 제 약혼녀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훈과 한유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다른 임원들과 투자자들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지훈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 개인적인 안정을 걱정해 주신 최 이사님께는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회사 업무에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한 방으로 최 이사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모든 시선이 한율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연극의 갑작스러운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평소 존재감조차 없던 비서가 하루아침에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약혼녀라니.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는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한유라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충돌했다. 강지훈의 돌발 행동은 그녀가 세웠던 모든 계획과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의 임무는 그를 그림자처럼 보조하며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이었지. 그의 약혼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변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수년간의 훈련은 그녀를 완벽한 포커페이스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비서로서의 예의를 갖춘 행동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줍어하는 약혼녀의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최 이사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자자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흥미롭다는 시선으로 강지훈과 한유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생활 리스크는 순식간에 안정적인 약혼 관계로 둔갑했고,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은 오히려 리더십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가면서도 힐끗힐끗 한유라를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순간에 신데렐라가 된 비서에 대한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마침내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한유라,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 이사만이 남았다. 최 이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강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강 대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저 비서가 자네 약혼녀라고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이군.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격앙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최 이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사님의 자유지만 앞으로 제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제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에 초의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칠게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이제 회의실에는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지훈과 한유라.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과는 또 다른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강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넥타이를 살짝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 혹은 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해야 할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 비서.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다소 지쳐 있었다. 그의 부름에 한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지훈이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강지훈을 짓눌렀다. 그는 다시 한번 마른 침을 삼키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거짓으로 시작된 이 위험한 연극의 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안에서 강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회의를 지휘하던 때와는 달리 약간의 피로감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한율에게 향했다. 그녀의 반응 없는 모습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한 비서, 먼저 사과해야겠군. 내 독단적인 판단으로 당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어. 그는 솔직하게 사과부터 했다. 변명이나 합리화는 통하지 않을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기대서며 팔짱을 끼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말투는 한결 부드러웠다. 그는 지금부터 비서가 아닌 파트너가 될지도 모를 사람을 설득해야 했다. 그는 최 이사의 공격과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의 사생활은 그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었고 최 이사는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냉철한 현실 분석에 가까웠다. 한유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설명은 그녀가 분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이토록 무모한 방법을 선택하리라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강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제안이자 거래였다. 그래서 말인데 한 비서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어. 내가 방금 뱉은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물론 이건 부탁이 아니라 거래야.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의 내용은 약혼 계약서였다. 그는 비즈니스를 하듯 계약의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약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계약 기간 동안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 제공, 개인 기사와 차량 지원,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할 수 있는 무제한 법인카드까지. 계약이 끝난 후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진성그룹 자회사 중 하나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였다. 강지훈은 그녀가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혹은 기뻐하며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한유라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계약서를 훑어본 후 조용히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대표님, 이 계약은 대표님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강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정도의 조건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약간의 실망감과 오기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유라가 꺼낸 말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 계약에는 저에 대한 보호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제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진성그룹 전 대표의 파혼녀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겠죠. 또한 이 위험한 연극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법률적인 허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유능하지만 수동적인 비서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성은 냉철한 협상가이자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전략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를 마주 보았다. 좋아. 그럼 당신이 원하는 조건은 뭐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지. 그의 말에 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계약 관계에서 두 사람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첫째, 이 계약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이며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는다. 둘째,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셋째,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완벽하게 통제하며 외부 유출 시 모든 책임은 유출한 쪽에서 진다. 넷째, 계약의 종료 시점과 방식은 쌍방 합의해 결정한다. 그녀가 제시한 규칙들은 간결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 자신을 보호하는 규칙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파트너처럼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씩 수정하고 추가하기 시작했다.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치밀함에 여러 번 감탄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남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연애 기간, 서로의 애칭,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까지 완벽한 시나리오를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그녀의 시나리오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마치 두 사람이 정말로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그녀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다. 한유라 역시 강지훈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는 차갑고 독단적인 상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의외로 합리적이었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시나리오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더욱 그럴듯한 설정들을 덧붙였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그들만의 러브 스토리를 완성해 나갔다. 마침내 수정된 계약서가 완성되었다. 계약서에는 이제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세부적인 규칙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함께 싸울 동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두 사람은 완성된 계약서를 몰차리고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먼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펜을 한율에게 건넸다. 한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이 서명 하나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의 삶은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진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혹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그녀는 펜을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상사와 비서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인을 연기해야 하는 공범이 되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비서실에서 나와 내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개인 사무실을 쓰도록 해. 대외적으로는 약혼녀가 업무를 돕는다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울 테니.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그녀의 의견을 묻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한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말을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호칭도 한 비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미 약혼녀 역할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어쩌면 자신보다 그녀가 이 연극을 더 잘 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유라 씨, 그럼 그렇게 부르지.
그의 입에서 나온 유라 씨라는 호칭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본 적이 없었다. 한유라 역시 그의 목소리로 듣는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색함과 긴장감,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주말 저녁, 강지훈의 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의 본가, 성북동의 대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담벼락과 위압적인 대문은 그곳이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한유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미세한 움직임은 그녀의 내면에 이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그녀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할아버지는 날카로운 분이시니 괜히 아는 척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나을 거야. 다른 친척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들은 그저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오서현이라는 여자가 있을 거야. 태평양 그룹 오 회장의 딸인데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 상대였지. 아마 오늘 가장 당신을 괴롭힐 사람일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해둬. 그의 말에 한유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그녀가 선택한 의상은 차분한 아이보리색의 원피스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소재와 단정한 디자인은 그녀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야망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한 계산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쏟아졌다. 거실에는 강지훈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유라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강지훈의 팔짱을 가볍게 끼었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다정한 약혼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가장 상석에는 진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강태환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돋보기 너머로 한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강지훈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사람. 한유라입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다른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묘한 대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유라는 압박감에 굴하지 않고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유라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았다. 강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쩌렁쩌렁했다. 그래, 네가 내 손주 녀석의 마음을 훔쳤다는 그 비서로군. 어디 한번 앉아보거라. 그의 말에는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얌전히 앉았다.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그녀의 집안이나 학벌 같은 시시한 것들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실 벽에 걸린 추상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 그것은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그림이었다. 친척들은 그녀가 어떻게 대답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뻔한 대답을 한다면 무식하다고 비웃을 것이고, 아는 척을 한다면 건방지다고 깎아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유라는 잠시 그림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돈 속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마치 지금의 진성그룹이 처한 상황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사업적인 통찰력과 연결시켰다. 강 회장의 눈이 순간 빛났다. 그는 그녀의 대답에서 평범한 비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를 발견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태평양 그룹의 딸, 오서현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오만함이 흘러넘쳤다. 그녀는 한유라를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 그림 한 점에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감 자국일 뿐인데 역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보이나 봐요.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강지훈이 나서려던 순간 한유라가 부드러운 미소로 오서현을 보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저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 편이라서요. 오서현 씨처럼 단순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큰 축복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오서현의 천박함을 정확히 되돌려주는 한 방이었다. 오서현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지훈 씨를 어떻게 꼬신 거예요? 비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녀의 말은 선을 넘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유라가 먼저였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저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군요. 괜찮아요. 지훈 씨,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완벽하게 상처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오히려 오서현을 속 좁고 악랄한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환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쳤다. 그만들 하거라.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무슨 무례한 짓들이냐. 그의 불호령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오서현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서현, 너는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오서현은 모욕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저택을 뛰쳐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친척들 역시 더 이상 한유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은 셈이었다. 저녁 식사는 비교적 평온하게 끝났다. 한유라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더 이상의 흠을 잡힐 여지를 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최민준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 정보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한유라, 나이 28세, 평범한 가정 출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진성그룹에 입사. 지난 5년간의 기록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함. 보고서는 그녀가 그저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완벽한 이력이었다. 그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 여자에게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그는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과거를 더 깊이 대학 시절, 아니 고등학교 시절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저택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유라는 창밖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시험, 친척들의 경멸, 그리고 오서현의 공격까지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다. 그녀는 오늘 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닥쳐올 것을 예감했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정면을 보며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위기를 넘겼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다. 그는 오늘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연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예측할 수 없는 여자였다. 한유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것도 계약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태환 회장 댁에서의 폭풍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아침 신문 연예면 한 면을 장식한 것은 강지훈과 한유라의 파파라치 사진이었다. 사진 속 강지훈은 그의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한유라를 그녀의 허름한 오피스텔 앞에서 배웅하고 있었다. 그들의 배경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진성그룹 후계자, 서민 아파트 사는 약혼녀와 비밀 연애, 혹은 또 다른 쇼윈도 커플의 탄생인가. 최민준 이사가 언론에 흘린 정보임이 분명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거짓이라는 의심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은 그 자체로 두 사람의 사회적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그들의 약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강지훈은 신문을 국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니었다. 그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한유라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오늘 당장 내 집으로 짐을 옮기도록 해. 더 이상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란에 휘말릴 수는 없어. 우리는 완벽한 약혼자처럼 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이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한유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임무를 위해서는 그의 곁에 24시간 머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그녀의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계약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거부할 권리는 없었다.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였으니까. 그날 오후
한유라는 단출한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갤러리처럼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작품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철옹성 같은 자아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강지훈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집 안을 안내했다. 이쪽은 당신이 쓸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사람을 부르도록 해. 그리고 명심해둬.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계약 파트너일 뿐이야. 서로의 사적인 공간은 철저히 존중하도록. 그는 두 사람의 관계에 다시 한번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렇게 그들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집 안에서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녔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퇴근 후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대화는 꼭 필요한 업무 전달 사항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공간은 두 사람의 거리만큼이나 공허하게 느껴졌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강지훈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늘 그랬듯 배달 음식을 시키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집 안에는 그동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냄새의 근원지는 주방이었다. 그가 주방으로 가보니 한유라가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젓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차갑기만 하던 그의 집에 처음으로 음식 냄새라는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은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저녁 식사 전이시면 같이 드시겠어요? 간단하게 끓여본 겁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이 아닌 평범한 집밥이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함 속에서도 묘한 편안함이 흘렀다. 그는 그녀가 끓인 찌개를 말없이 먹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었던 것과 비슷한 맛이 났다. 그는 처음으로 이 차가운 집에서 온기를 느꼈다. 또 다른 날 밤이었다. 강지훈은 서재에서 중요한 해외 계약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복잡한 법률 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한유라가 조용히 서재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티가 들려 있었다.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서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혹시 계약서의 7조 사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강지훈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녀는 그의 표정을 읽고는 아까 낮에 팩스로 들어온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시 봤습니다. 그 조항은 상대 측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 조항이 앞으로 어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변호사만큼이나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계약서의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갔다.
그들은 상사와 비서가 아닌 완벽한 파트너였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유능한 비서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다. 한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차가운 CEO에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게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그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그 감정은 점차 개인적인 연민과 걱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 변화를 애써 부정했다. 이건 계약일 뿐이야.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처럼 되뇌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루의 긴장이 모두 풀리는 시간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선을 넘을 수도 있는 찰나였다. 하지만 먼저 몸을 돌린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밤이 늦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다시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현실로 되돌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녀가 들어간 후에도 강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이 동거는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위험할 정도로 흔들고 있었다. 가짜로 만들어진 집은 어느새 진짜 집처럼 아늑한 온기를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평온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주 갑작스러웠다. 강지훈이 그룹에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합병 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유력 경제지에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가 터져 나왔다. 인수 대상 기업의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기사는 진성그룹과 강지훈 대표의 경영 능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에 빠졌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최민준 이사가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강지훈은 위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언론을 상대하고 동요하는 주주들을 설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늦은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단단한 갑옷이 벗겨진 채 상처 입은 장수와도 같았다. 한유라는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주며 쏟아지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그의 비서이자 걱정스러운 약혼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그녀만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강지훈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안 한유라는 내부의 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몇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통신 채널에 접속했다. 그곳은 강태환 회장이 그녀를 위해 비밀리에 구축해준 최정예 정보 분석팀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석팀에게 두 가지 임무를 지시했다. 첫째, 언론에 최초로 정보를 유출한 자의 경로를 역추적할 것. 둘째, 인수대상 기업의 모든 원본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24시간 내로 진위 여부를 재검증할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은 더욱 빛났다.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그녀의 모니터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 이사가 설계한 이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했다. 다음 날 오후, 진성그룹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최민준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지훈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과 무능함이 빚어낸 참사라며 당장 인수합병을 중단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사들 역시 여론에 휩쓸려 그에게 동조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의 팀이 확보한 반박 자료들은 최 이사가 뿌려놓은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그는 점차 패배를 예감했다. 그의 소나귀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에 조용한 알림이 떴다. 한유라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두 개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문서는 언론의 정보를 유출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보고서였다. 그 자금은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쳤지만 최종 종착지는 최민준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두 번째 문서는 바이오테크 기업의 임상 데이터가 완벽하게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독립기관의 검증 보고서였다. 강지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자의 눈에 다시 야성이 돌아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그는 한유라가 보내온 파일들을 모든 이사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 모든 사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 이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최 이사님, 당신은 회사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겁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강지훈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 이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인수합병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최 이사에 대한 긴급감사위원회를 소집했다. 강지훈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훈은 부엌에서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 한유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던 평범한 비서, 그의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하던 여자, 그리고 동시에 거대한 기업 스캔들을 단 48시간 만에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의 전략가. 그는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평범함은 사실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가 그저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의 배후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떻게 그 모든 정보를 얻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유라 씨.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계약 파트너로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등을 지켜준 동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한유라는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 사이의 힘의 균형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의심하고 동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민준 이사가 바로 그 꼴이었다. 인수합병을 방해하려던 그의 시도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고 회사 내에서는 그에 대한 감사위원회가 꾸려져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한유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설정보원에게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다. 마침내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가 찾아낸 것은 범죄 기록이나 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 어떤 비리보다도 더 의심스러운 기묘한 공백이었다. 한유라의 이력서에서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진성그룹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2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출입국 기록도, 금융거래 내역도, 사회활동 기록도 없었다. 마치 그녀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증거가 불충분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일부러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마치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인 것처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약혼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는 매우 정중하고 염려스러웠다. 강지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최 이사는 낮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한유라 씨의 과거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대학 졸업 후 2년간의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입니다. 그녀는 대체 그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부디 조심하십시오. 대표님께서 아는 그 여자가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쐐기를 박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사라졌다. 강지훈은 그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적의 이간질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하지만 최 이사가 던진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지난번 인수합병 위기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비상한 능력,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던 그녀의 이력서, 모든 조각들이 최 이사의 말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강지훈은 말이 없어졌고 한유라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기도 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한유라는 그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동물의 본능처럼 그녀는 위험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빛에서 차가운 의심을 읽었다. 최 이사가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냈고 그것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딜레마에 빠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강태환 회장과의 약속 때문에 그녀의 진짜 인물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것은 회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을 지킨다면 두 사람 사이에 겨우 쌓아 올린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의 파트너십이 깨지는 순간 초의 이사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이다.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겉돌았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던 집은 다시 차가운 갤러리처럼 변해버렸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참아왔던 질문을 그녀의 앞에 꺼내 놓았다. 초의 이사를 만났어. 당신이 사라졌던 2년에 대해 이야기하더군. 그의 말에 한유라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당신, 누구야? 한유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은 뭐지? 나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누구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그녀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납득시켜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그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비밀이 오히려 그를 가장 아프게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가 지켜야만 하는 비밀과 그가 알아야만 하는 진실이 거대한 벽이 되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가지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 진실의 일부를 말해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할까? 혹은 이대로 침묵을 지키고 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그녀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들의 계약, 그들의 관계,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까지도.
강지훈은 대답 없는 그녀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믿음과 애정이 차가운 배신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강지훈이 차갑게 돌아선 바로 그 순간 한유라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와서 박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의 관계가 아닙니다. 최민준 이사입니다. 그는 곧 무너질 겁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성에 호소했다. 사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공동의 적에게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강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최 이사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불신할 수도 없는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태로운 휴전이 선포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불안을 거두지 못했지만 동시에 최 이사를 잡기 위한 작전을 짜는 동안에는 놀라울 정도의 호흡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전우처럼 서로의 생각을 눈빛만으로도 읽어냈다. 이 기묘한 공조 속에서 그들은 위험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 이사가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유령 회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강지훈이 인수합병 자금 지급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새로운 해외 계좌로 이체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그 계좌는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것은 최 이사가 감사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다. 미끼는 성공적이었다. 한유라는 최 이사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며 그가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를 현장에서 덮칠 마지막 한 수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최 이사의 자금 세탁을 돕는 내부 정보원과 접촉하여 거래 장부 원본을 넘겨받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항구의 폐창고였다. 약속한 시간, 강지훈과 한유라는 폐창고에 도착했다. 어둠과 녹슨 쇠 냄새가 가득한 창고 안은 불길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정보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두 사람을 포위했다. 그들 앞에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최민준 이사가 서 있었다. 어서 와, 강 대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유라 씨. 내가 이 정도 함정을 파놓았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최 이사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하여 두 사람을 이곳으로 유인했다. 그의 계획은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사람을 이곳에서 사고사로 위장하여 처리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내 놈만 없었으면 진성은 내 것이었어. 내 놈의 그 거만한 얼굴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신회.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연장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지훈은 한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자세를 낮췄다.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적어도 그녀만은 이곳에서 탈출시켜야 했다. 격투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는 작정하고 덤벼드는 폭력배들이었다. 그의 몸에는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갔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 한 남자가 쇠 파이프를 들고 한유라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를 향해 쇠 파이프가 무섭게 날아들었다. 그것을 본 강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는 한유라를 감싸 안으며 그녀 대신 자신의 등으로 쇠 파이프를 그대로 받아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한유라의 세상이 멈추었다. 자신의 품에서 쓰러지는 강지훈, 그의 등에서 피어나는 붉은 피,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임무, 그리고 모든 비밀들이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쓰러진 강지훈을 부축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시 덤벼드는 남자의 팔을 꺾어 쇠 파이프를 빼앗고 단숨에 그를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한 비서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이었다. 다른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그녀는 강지훈을 부축해 창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떨리는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전부 나 때문에. 제발 죽지 마요. 사랑해요.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임무도, 비밀도, 계약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이 남자,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 남자만이 존재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강지훈은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바보, 알고 있었어. 나도 사랑해.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유라가 이곳으로 오기 전 만약을 대비해 눌러두었던 비상신호가 마침내 작동한 것이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초의 이사의 얼굴이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경찰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혼돈과 위험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한 채 모든 것을 확인했다. 거짓과 비밀의 벽을 넘어 그들의 진심이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순간이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병원의 VIP 병실은 외부의 소란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침대에 상반신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등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었다. 그의 곁에서는 한유라가 밤새 끓인 죽을 조심스럽게 식히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해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난밤의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서로를 속이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유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환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처럼 위험이 넘쳤다. 그는 다친 손자와 그의 곁을 지키는 한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는 한유라를 향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한유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강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쭈글쭈글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내가 왜 그 아이를 네 곁에 두었는지 이제는 말해 주어야겠구나. 강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최민준 이사를 비롯한 적대 세력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손자가 명석하지만 때로는 너무 정직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암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의 등을 지켜줄 그림자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 강 회장은 한유라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비서가 아니라 오라클이라 불리는 비밀 컨설팅 회사 소속의 최고 등급 위기관리 전문가였다. 강 회장이 해외 파트너의 중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녀를 스카우트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력서에 있던 2년간의 공백은 바로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다. 그 아이의 임무는 단 하나. 너를 지키고 네가 진정한 진성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돕는 것이었다. 비서라는 역할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지. 강 회장의 말을 듣는 동안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녀의 비상한 능력, 의문투성이었던 과거,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침착함까지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속았다는 분노나 배신감은 없었다. 대신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깊은 감사함과 안도감이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했는지, 그리고 한유라라는 여자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수해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자신의 편이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 회장이 병실을 나간 후 한유라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화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의심부터 했던 내가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말에 한유라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의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해소는 곧바로 전략적인 계획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었다. 강지훈은 병상에 누운 채로 한유라와 함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구속되었지만 그를 지지하며 회사에 기생하던 부패한 임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최 이사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에 회사의 모든 독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 병실은 어느새 두 사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침대 위에는 각종 서류와 태블릿 PC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곧 열릴 긴급 주주총회를 대비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완벽한 방역 전략을 세웠다.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자신감과 연대감이 넘쳐 흘렀다. 이제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거짓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마지막 결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했다. 강지훈은 말끔하게 다려진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등에는 아직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다. 오늘은 전쟁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시대의 첫날이 될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검은색 투피스를 입은 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이 전쟁을 함께 설계한 공동사령관이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주는 구속되었지만 그의 세력은 여전히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준의 오랜 동료이자 부사장인 박성진을 중심으로 뭉쳐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병상에서 막 퇴원한 약한 상태라고 얕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한유라와 함께 총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옆에 선 한유라의 존재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시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권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총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박성진 부사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척하며 이번 비자금 사태와 납치 미수 사건으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열변을 토했다. 그의 논리는 교묘했다. 그는 최민준 개인의 비리를 비난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사태는 강지훈 대표의 미숙한 리더십과 위험한 경영 방식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몰아갔다. 젊은 대표님의 열정과 패기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강지훈 대표 체제가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 부사장의 선동에 최민준의 잔당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소액 주주들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방역의 시간이 왔다. 강지훈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잠시 총회장을 둘러보며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총회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박 부사장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태는 진성그룹에 있어 매우 부끄럽고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의 예상 밖의 태도에 총 회장은 잠시 술렁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날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최민준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유라가 밤을 새워 분석하고 시각화한 자료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최민준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떤 유령 회사를 거쳐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가 명확한 그래프와 도표로 나타났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자 놀라운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방금 전까지 강지훈을 맹렬히 비난하던 박성진 부사장의 이름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 부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자료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스크린에는 그의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와 돈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차례로 나타났다. 총 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히 최민준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박 부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성그룹을 좀먹던 진짜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이 경쟁사에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이메일 증거와 인수합병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던 내역까지 모두 공개했다. 그것은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다. 최민준의 잔당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주주들의 분노에 찬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난 후 강지훈은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성그룹은 과거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수는 점점 더 커져 총 회장 전체를 뒤덮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자신의 리더십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증명해 보였다. 총회는 그의 경영권을 재신임하는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박성진 부사장을 비롯한 부패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 강지훈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유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가 필요한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혼란이 정리된 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총회장에 단둘이 남았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한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길을 안내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은 당신 자신이에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위험했던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진성그룹에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최민준과 그의 일파가 남긴 부패의 흔적들은 뿌리째 뽑혀나갔고 그 자리에는 강지훈이 직접 선발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채워졌다. 언론은 연일 그의 개혁적인 리더십을 칭찬했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화답했다. 회사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유라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이제는 낡아 보이는 약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계약서도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위험했던 연극의 막을 공식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강지훈은 계약서 파기 조항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리고는 펜을 한율에게 건넸다. 그녀가 이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가 아니게 되고 그녀는 그의 약혼녀가 아니게 된다. 법적으로 두 사람은 완벽한 타인이 되는 것이다. 한유라는 잠시 펜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위기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파기되는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졌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던 유일한 틀도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무엇일까?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그저 그림자 같은 비서라고만 생각했어. 유능하지만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틀렸어.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고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한 연기였어. 하지만 그 영희 속에서 나는 진짜 당신을 보았고 진짜 내 감정을 깨닫게 되었지. 나는 더 이상 계약이라는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아.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진성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이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회의실은 고요했다. 그날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회의실 중앙으로 데리고 갔다. 바로 그날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녀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지목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그녀를 마주보고 섰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 최악의 거짓말과 함께 최고의 선택을 했어. 나는 당신을 위기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운명은 당신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보내주었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미지처럼 맑고 고결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차가웠던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한유라 씨, 당신의 진짜 임무는 나를 지키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어. 더 이상 거짓 연기도 위험한 계약도 없는 곳에서 당신의 진짜 미소를 매일 보고 싶어. 나의 진짜 약혼자가.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계획과 임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얼굴에도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몇 달 후, 진성그룹의 창립기념일 파티가 열렸다. 파티장은 성공과 희망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리더로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서 있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그의 아내이자 영원한 파트너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세기의 로맨스라고 수군거렸다. 위기 속에서 피어난 상사와 비서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 아슬아슬한 진실 게임 속에서 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파티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잠시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강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의 질문에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평범하지만 아주 많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대한 음모도 숨막히는 비밀도 없을 것이다. 대신 따뜻한 저녁 식사와 사소한 농담,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장 위대한 전리품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